자, 그러면 이제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08페이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맨 위가 이제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봤었죠.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기초가 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그죠? 새로운 걸 알게 되면 그거로부터 이제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겠다는 그런 얘기. 자, 그래서요, 그건 읽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던 게 이제 409페이지 그 지도는 봤었잖아요. 그죠? 이제 이것저것 이제 비어있는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고, 저것을 채우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대항해 시대, 모험의 시대가 됐습니다. 자, 408페이지 가운데부터 보시겠습니다. 408페이지 가운데,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인들은 마치 자석처럼 지도에서 비어있는 곳들을 이끌렸고, 공백을 신속하게 채워넣기 시작했다. 15, 16세기 동안 유럽 탐험대는 아프리카를 일주하고 아메리카를 답사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을 횡단하고 세계 전역에 그물처럼 기지와 식민지를 건설했다. 우리는 이런 유럽의 탐험 겸 정복 원정대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들이 얼마나 특이한 존재인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장거리 정복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었다. 역사를 통틀어 대부분의 인간 사회는 국지적 분쟁과 이웃과의 불화만으로도 너무 바빴다. 먼 곳의 땅을 탐사하고 정복한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자, 409페이지요. 대부분의 대제국은 자신과 직접 이웃한 지역으로만 지배권을 확장했다. 제국이 멀리 떨어진 땅에까지 다다른 것은 오로지 이웃 지역이 계속 확장되기 때문이었다. 로마인들이 에트루리아를 정복한 것은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어 그들은 포평원을 방어하기 위해 그다음에 프로방스를 지키기 위해 갈리아를, 또 갈리아를 방어하기 위해 브리튼 섬을 정복했다. 그래서 로마에서 런던까지 넓혀가는데 400년이 걸렸던 것이다. 이제 기원전 350년에 배를 타고 곧바로 브리튼 섬으로 가서 점령할 생각을 로마인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뭐 다 이런 식이라는 거. 징기스칸의 정복도 이런 식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옆 나라 정복하고 또 옆에서 또 거기서 또 뭔가 있으니까 또 그거 더 가고 이런 식인 거죠, 계속. 누가 그러는데 징기스칸이 그 애들이 그렇게 정복해서 간 게 그 유럽까지 갔잖아요. 물론 징기스칸이 간 건 자기가 뭐 복수하기 위해서고 뭐 이렇게 간 거고, 후손들이 계속 간 거는 다른 이유가 없었대요.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유언을 그렇게 했대요. 땅끝까지 가라. 그렇죠. 땅끝까지 가라. 그런 게 있죠. 그 유언이 있어요. 계속 간 거예요. 정복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으면은 또 거기서 그쪽에 또 새로운 애들하고 싸우고 말을 안 들으니까 또 가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여기서 가끔 야망에 찬 지배자나 모험가가 장거리 정복 전쟁을 일으키곤 했지만 그런 군사 작전은 잘 닦인 제국의 도로나 상업용 도로를 타고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알려진 지역을 이제 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 작전은 그러니까 새 제국의 건설이 아니라 기존 제국 페르시아의 찬탈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죠. 기존의 큰 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했더니 또 옆 나라들, 그죠? 인도나 뭐 이런 데가 또 깔짝거리니까 또 거기까지 또 간 거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그래서 근대 유럽 제국의 가장 근접한 선례는 고대 해상 제국들이었던 아테네와 카르타고, 14세기 인도네시아의 많은 영역을 지배했던 중세의 마자파이 해상 제국이었다. 하지만 이런 제국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미지 바다로 향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니까 미지 바다라기보다는 장거리 원정해서 그쪽 지역을 식민화하고 하긴 했는데 모르는 곳을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들 해군의 무는 근대 유럽인들의 글로벌 벤처에 비하면 국지적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중국 명왕조의 정화제독이 벌인 대항해가 유럽인들의 발견의 항해를 예고했으며 그 못지않은 성취였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중국 국뽕이죠. 국뽕에 따르면 이런 건데, 그래서 정화제독은 1405년부터 1433년까지 7차례에 걸쳐 대함대를 이끌고 중국에서 인도양의 먼 곳까지 항해했다. 가장 규모가 컸던 함대는 300척에 가까운 배에 3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탑승했다. 함대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페르시아만, 홍해, 동아프리카를 방문했다.
중국 배들은 해자르, 그러니까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의 홍해 연안 지방의 주요 항구인 제다와 케나 연안의 말린디 항구에까지 닷을 내렸다. 1492년 콜럼버스의 선단, 그러니까 세 척의 작은 배에 120명이 선원이 타고 있던, 그죠? 이거랑 비교하면 정화의 용대에 비하여 이 콜럼버스 선단은 그 모기 3마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보시면요. 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했다. 정화제독은 대양을 탐험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종옥을 바치게 만들었다. 근데 이게 탐험이라는 게 모르는 지역을 탐험한 게 아니라 이제 소문을 듣고 아는 지역을 간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중국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가보진 않았지만 그 다 이미 알려진 데라고요. 이게 알려진 구대륙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 모르는 곳을 간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게 가다가 야 새로 발견했다가 아니라 이런 데 가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가 있다 이렇게 해도 다들 얘들은 그 전에는 다 자기들끼리는 그 교역을 하고 왕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징검다리로 가서 이렇게 간 거예요. 정화의 원정 노선 여기 그 모가디슈 말린디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구대륙 아니에요? 구대륙 이미 다 익히 알려진 대륙, 그죠? 구대륙이니까 뭐 새로운 곳을 탐험한 것하고는 그 의미가 다르죠, 그죠? 콜럼버스가 탐험했던 거랑은 전혀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곳을 탐험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소문으로만 듣던 곳에 다 가서 이제 조공을 받겠다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죠? 정화제독은 대양을 탐험하고 각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다. 조공을 바치고 중국이 이제 최고인 그런 지위를 인정받고 그런 거. 하지만 그는 자신이 방문한 나라를 정복하거나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진 않았다. 더구나 정화의 원정은 중국의 정치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아니었다. 1430년대 베이징의 지배 파벌이 바뀌자 새로 등장한 거물들은 갑자기 작전을 중단시켰다. 대함대는 해체되었고 중요한 기술적, 지리학적 지식은 단절되었다. 그 후 중국의 항구에서 그 같은 위상과 자산을 지닌 탐험대가 항해를 떠난 일은 다시 없었다. 이후 중국의 지배자들은 이전 세기의 지배자들과 마찬가지로 중원에 인접한 영역으로 관심과 야망을 교환했고 이제 바다로 나가진 않았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항상 그 대륙 내에서 일만 해도 그 일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북방 민족들 뭐죠? 서융, 뭐 북방 남만 등등하고 그 내부 일도 바빴고요. 그래서 정화제독의 원정은 유럽이 뛰어난 기술적 우위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죠? 여기 앞에 배가 있잖아요. 여기 배 그림 좀 작은데요. 그죠? 이게 이 배 한 명에 여기 배수량 1,300톤 배 하나에 400명이 타는 가장 큰 복원된 그 정화의 함선입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 배는 배 세 척에 그냥 90명에서 120명 정도. 그러니까 한 척에 뭐 3, 40명 타는 조그만 배였는데 이거는 뭐 엄청난 배죠. 그죠? 400명이 타는 이게 어서 한 3만 명의 함대가 출범했으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죠? 중국이 훨씬 우월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항해 기술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뭐든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사실 증명한다. 그러니까 훨씬 중국이 기술적으로 뛰어났는데 그러나 차이점은 뭐냐? 기술적인 우위보다는 그 다음이죠. 유럽인들이 이례적인 점은 탐험과 정복의 야망이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탐욕스러웠던 데 있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설사 그럴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인도나 스칸디나비아의 정복을 꾀하지 않았다. 페르시아인들도 마찬가지다. 마다가스카르나 스페인 정복을 시도하지 않았다. 중국인들도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 중국의 지배자 대부분은 이웃 일본마저도 그들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다. 여기에는 별다른 점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이상한 것은 근대 초기 유럽인들이 걸린 열병이었다. 그 열병은 그들로 하여금 낯선 문화가 가득한 머나먼 미지의 땅으로 항해하여 그 변에 한 발 디딘 뒤 즉각 이렇게 선언하게 만들었다. 이 땅은 모두 우리 왕의 것이다. 그죠? 콜럼버스 딱 그 선조주 내리자마자 그 스페인 왕의 땅이다. 이렇게 딱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적 우위를 누리지 못했지만 바로 그 사상, 그죠? 새로운 곳을 발견하면은 그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것이 된다는 탐험한 곳은 탐험자가 이제 그 주인이 된다라는 그런 사상. 자, 그럼 계속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제 외계로부터의 침공 보시겠습니다. 1517년경 카리브 제도에 있던 스페인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콜럼부스가 1492년이니까 뭐 한 20년 정도 이제 그죠? 10년, 20년 카리브 서인도 제도를 점령하고 있던 그 식민지 개척자들은 멕시코 본토 중심부 어딘가에 강력한 제국이 있다는 막연한 소문을 들었다. 자, 그래서요. 이제 412페이지. 그로부터 불과 4년 뒤에 아즈텍의 수도는 잿더미가 되었고 아즈텍 제국은 무너졌으며 에르난 코르테스는 멕시코에 건설된 광대하고도 새로운 스페인 제국을 통치했다. 거기 이제 총독으로서 그죠? 그래서 스페인인들은 여기서 멈추고 자축하거나 숨을 고르지 않았다. 이들은 즉각 사방으로 탐험 겸 정복 작전을 벌였다. 기존에 중미를 지배하던 아즈텍, 톨텍, 마야족 등은 과거 2000년 동안 남미가 존재하는 사실도 몰랐어요. 연결되어 있었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중미에 살던 사람들은 남미 대륙의 존재를 몰랐으며 그것을 복소시키려는 시도를 전혀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한 지 10년이 조금 지난 뒤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남미에서 잉카 제국을 발견했고 1532년 이제 이를 정복을 했다. 이를 정복했다. 잉카 제국. 만일 아즈텍인과 잉카인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조금만 더 관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스페인인들이 자신들의 이웃에게 한 짓, 그래서 서인도에서 그 한 짓을 알았더라면 이들은 스페인의 정복에 좀 더 격렬하고도 성공적으로 저항했을 것이다.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첫 항해 1492년과 코르테스의 멕시코 상륙, 그죠? 1519년 이 사이 시기에 스페인인들은 카리브 제도의 섬 대부분을 정복해 일련의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래서 정복당한 원주민들에게 식민지는 지상의 지옥이었다. 탐욕스럽고 비양심적인 식민지 개척자들은 이들을 노예 삼아 철권 통치를 자행했다. 광산과 대규모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누구든 약간이라도 저항하면 무조건 죽여버렸다. 원주민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정복자의 범선에 무임승차해온 질병 바이러스 탓으로 다 죽었죠. 그래서 카리브의 원주민은 실제로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죠? 실제로 이게 다 다른 데서 온 사람은 채워진 겁니다. 카리브의 원주민 거의 모두가 20년 만에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당대 세대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특히 우고는.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개척자들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인 노예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종 청소는 아즈텍 제국의 바로 코앞에서 일어났지만 코르테스가 제국의 동부 연안에 상륙했을 때 아즈텍인들은 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스페인인들은 그러니까 우주에서 침공해온 외계인 같았다. 아즈텍 사람들은 스스로 온 세상을 다 알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을 지배하였다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자기 중심성에 빠져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코르테스와 그의 부하들이 오늘날의 베라크루스 항구에 해당하는 화창한 해변에 상륙한 사건은 아즈텍인들이 완전히 미지 사람들과 조우하는 첫 사례였다. 그래서 아즈텍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아는 모든 인간과 달리 이들 외계인은 피부가 희고 얼굴에는 털이 많았다. 태양빛 머리카락을 한 사람도 있었다. 금발. 그리고 악취가 났다. 그죠? 악취. 그래서 당시 스페인들보다 원주민의 위생 상태가 훨씬 나았다. 스페인들이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원주민들은 향로를 든 원주민을 배정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했다. 스페인인들은 그것을 신성한 영예의 상징으로 생각했지만 원주민의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바 그것은 원주민들이 새로 나타난 인간들의 악취를 견딜 수 없어서였다. 유명한 사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외계인의 물질 문화는 더더욱 당황스러웠다. 이들이 타고 온 거대한 배는 보기는커녕 상상도 하지 못하던 것이었다. 이들이 타고 다니는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동물, 이게 말입니다. 말 처음 보는 거죠. 말은 바람처럼 빨랐다. 이들은 또 번쩍이는 금속 막대로 번개와 천둥을 만들 능력이 있었다. 이게 총입니다. 번개와 총. 빛나는 긴 칼과 뚫을 수 없는 갑옷이 있었는데 이에 맞서면 원주민의 나무칼이나 부싯돌촉을 단 창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신이라고 믿는 아즈텍인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악마나 죽은 자의 유령, 강력한 마법사로 주장했다.
아즈텍인들은 모든 역량을 집결해 스페인인을 쓸어버리는 대신에 심사숙고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협상을 벌였다. 이들에게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코르테스에게는 스페인인이 550명밖에 없었다. 550명이 수백만 명을 사는 제국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코르테스 역시 아즈텍인들에 대해 무지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와 그의 부하들은 적에 비해 중대한 우위를 하나 점하고 있었다. 아즈텍인들은 이상한 생김새,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외계인의 도래에 대비한 경험이 없었다. 이에 비해 스페인인들은 지구상에 미지의 인간 영역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에서 이미 이 정도는 벗어난 거죠. 그래서 미지 땅을 침공해서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그들보다 더 경험 많은 족속은 없었다. 그래서 근대 유럽 과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대 유럽의 정복자들에게 미지를 향해 뛰어드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이었다. 따라서 코르테스는 1519년 7월 그 화창한 해안에 닷을 내렸을 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개시했다. 마치 우주선에서 내린 과학소설 속 외계인처럼 그는 자신들에게 경외심을 품은 현지인에게 말했다.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왔다. 너희 지도자에게 우리를 안내해라. 코르테스는 자신을 위대한 스페인 왕의 평화서지라고 소개하고 아즈텍의 지배자 몬테주마 2세에게 외교 접근을 요청했다. 이는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코르테스는 탐욕스러운 탐험가들의 독립원정들을 이끌고 있었다. 스페인 왕은 코르테스에 대해서 자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제 왕을 그죠? 칭한 거예요. 그 왕의 그 사절을 칭한 겁니다. 코르테스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계속 코르테스는 이 스페인 왕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코르테스는 자신의 적인 아즈텍 현지인들로부터 길잡이와 음식, 약간의 군사적 지원을 받았다. 이어서 그는 아즈텍의 수도이자 대도시인 테노티치틀란을 향해 행진했다. 아즈텍인들은 외계인들이 수도까지 행진하게 놔두었고 그 지도자를 공손하게 몬테주마 2세에게 인도했다. 접견 도중 코르테스가 신호를 보내자 강철 무기를 지닌 스페인인들이 몬테주마 2세의 경비병을 학살했다. 이들의 무기는 나무 곤봉과 돌칼밖에 없었다. 그래서 귀빈이 주인을 포로로 잡은 것이었다. 그래서 코르테스는 이제 매우 미묘한 상황에 놓였다. 황제를 포로로 잡았지만 성난 적군 전사 수십만 명과 적대적인 민간인 수백만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자기를 둘러싼 대륙 전체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는 것도 없는 상태였다. 그의 수하에 있는 병력은 스페인인 몇백 명뿐이었고 가장 가까운 증원군은 1500km 이상 떨어진 쿠바에 있었다. 코르테스는 몬테주마 2세를 궁전 안에 감금해 두고서 마치 왕은 포로로 잡히지 않았으며 스페인 대사는 손님에 지나지 않는 척 가장했다. 아즈텍 제국의 통치 조직은 극도로 중앙집권적이었으며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는 이 조직을 마비시켰다. 그래서 몬테주마 2세는 자신이 여전히 제국을 지배하는 척 행동했으며 이렇게 이제 위협해서 행동을 시킨 거죠. 아즈텍의 엘리트들은 계속해서 그의 명을 따랐다. 즉 코르테스의 명을 따른 셈이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여러 달 계속되었으며 그동안 코르테스는 몬테주마 2세와 그의 하인들을 신문하고 다양한 현지 언어를 구사하도록 통역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리고 스페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탐험대를 사방으로 파견했다. 아즈텍 제국과 제국이 통치하는 다양한 부족들, 사람들, 도시들에 대해 미리 알아두기 위해서였다. 결국 이제 이게 들통이 나가지고 아즈텍 엘리트들은 결국 코르테스와 몬테주마 2세에게 반기를 들고 새 황제를 선출한 뒤 테노치치틀란에서 스페인들을 몰아냈다. 그래서 일단 코르테스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국의 조직에는 수많은 균열이 생겼다. 그 사이에 일단 숫자에서 밀려났는데 코르테스는 그동안 얻은 지식을 이용해 그 균열을 더욱 크게 벌리고 제국이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만들었다. 그는 제국의 많은 피지배 민족들을 설득해 그의 편에 서서 아즈텍의 엘리트 지배층에게 대항하도록 부추겼다. 피지배 민족들은 심각한 착오를 저질렀다. 근데 이게 이제 착오인지라고는 꼭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평가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시로는 꼭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즈텍을 증오했지만, 그러니까 아즈텍의 지배가 엄청나게 잔혹했거든요. 이게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요.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도 카리브해의 인종학살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다. 그죠? 그래서 이들은 스페인의 도움을 받으면 아즈텍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라 것으로 생각했다.
스페인인들이 지배권을 장악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한 거죠. 그죠? 자기들은 나름 이제 그 아즈텍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라는 생각만 했던 거지. 자, 이거 이제 부지런히 또 보시겠습니다. 예. 417페이지 이제 맨 위에부터 쭉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페인의 도움을 받으면 아즈텍의 멍에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스페인인들이 지배권을 장악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다. 만약 코르테스나 몇백 되지 않는 그의 부하들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래서 반란에 가담한 민족들은 코르테스에게 수십몇 명의 현지인 군대를 제공했으며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테오티치틀란을 포위하고 정복했다. 이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은 스페인 군인들과 정착자들이 멕시코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쿠바에서 나머지는 스페인에서 들어왔다. 현지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코르테스가 베라크루스 항에 상륙한 지 1세기 만에 아메리카의 원주민 수는 90%가량 줄였다. 주로 침략자들과 함께 유입된 생소한 질병 탓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고 이제 결국 그 스페인 그 코르테스에게 협력을 해서 아즈텍 제국이 이제 붕괴가 되고 이제 그 뒤에 더 이렇게 이제 다 비참한 이제 결말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이게 그 당시 돌아가서도 그렇게 볼 수도 없어요. 이게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그 나오죠? 지난번에 이제 에르난 코르테스 그죠? 그때 한번 나왔었죠. 말린체라고, 그죠? 말린체. 그러니까 그 이제 피지배 부족의, 그러니까 그 해안가에 사는 이제 그 부족, 이 젊은 여성, 이 여성이 이제 통역을 하는 겁니다. 통역을 해가지고 이 황제를 만나서 통역을 하고, 그래서 이 여성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의 출신은 그 피지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피지배 부족인 거지, 아즈텍의. 근데 이 책은 대중적인 책이라서 안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가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즈텍이 이거예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인신공양, 이거. 피해의식, 요거.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즈텍의 수도 테오치틀란 이런 이제 신전에서 사람을 이렇게 신에게 사람의 신장을 바쳐야 한다고 믿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냥 종교 행사, 그러니까 가끔 있는 종교 행사가 아니고 이 장난이 아닌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제 대중소에 쓰면 너무 잔혹하지.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재물은 전쟁포로, 그죠? 전쟁을 해서 포로를 잡으면 다 여기서 죽인 거예요, 다. 그리고 그래서 식민 부족이 할당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할당에서 받은, 자기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 부족들, 그래서 할당에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희생자 수는 1년에 대략 5만 명. 어마어마한, 하루에 뭐 150명 수준 정도로 죽은 거예요, 하루에 평균. 그러니까 보통 죽었다면 1000단위씩 죽인 거예요.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끔찍해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상 어쨌든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다 그 식인의 일상화죠. 사람 이거 먹으려고 죽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그 신종 왕공이라는 하루 3만 명을 희생하고 먹다가 지쳐서 다 버리고, 우리 먹을 때 뭐 남으면 버리잖아요, 그죠? 남은 고기 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재물의 인육은 말려 먹거나 불에 구워서 먹는 등 식인 풍습은 이 아즈텍 요 지역 이 지배인들한테 아주 일상적인 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식민 부족들로부터 계속 할당해가지고 계속 그 1년에 몇천 명씩, 보통 한 10,000명 단위씩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죠, 힘을 크지 못해서 젊은 여성, 젊은 남성들을 계속 조절하는 거죠. 숫자를 조절해서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목적이었는데, 근데 일단 먹었다는 거예요, 다 그거를.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이렇게 딱 나와야 역사책에는 이 피해의식이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출신의 코르테스, 이게 이제 유럽 사람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먹는다는 게. 그래서 이거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 재물로 확정된 이들 있잖아요. 이제 다음 달에 니들이 끌려간다, 이거. 예. 그리고 실제로 끌려왔던 사람이 있고요, 수도에 이제 그 죽기를 대기하고 있던 한 1만여 명,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 1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던 것을 코르테스가 아까 나왔잖아요. 얘들에 일단 수에서 밀려서 후퇴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죽기로 대기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봉기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다 완전히 협력하는 거지, 코르테스한테.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그 확정된 이들이 가장 먼저 강력한 지색이 되었고, 당연히 그 피지배 부족들. 그래서 거의 그런 식 표현도 써요. 이거 목장이었다, 인간 목장. 그 피지배 민족들은 목장으로서 거의 뭐 1년에 몇천 명씩, 뭐 만 명씩 이렇게 상납 받아가지고 죽이고 먹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류 최대의 식인 풍습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세기에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제국주의적인, 20세기는 그 문화상대주의 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20세기 후반에는 그러니까 문화상대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서구 제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죠? 침략과 이렇게 침탈, 잔혹하게 한 거, 그거만 부각시켰지, 원래 애들을 이렇게 잔혹했다는 건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즈텍의 후예니,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잉카의 후예니, 이런 말 썼지만,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말인 거죠. 아즈텍이나 잉카 후예라는 것은 그 더 잔혹한 그런 문화의 부족의 후예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즈텍이 이 사람들하고 반대 부족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 제국의 수도 테오티트란 이걸 점령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피지배 민족들이 이 지배자들을 다 죽인 거야, 다. 싹! 그러니까 코르테스는 또 말렸대요. 자기는 이제 통치를 말렸는데 뭐 볼 거 없고 싹 완전히 학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족은 뭐 아예 그때 아예 그냥 이 지배 부족, 아즈텍이 이제 지배 부족인데, 아즈텍이 완전히 그때 이런 사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욕할 것도 아니에요, 저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정복 전쟁하고 사람 잡아다 먹고 포로 해서 이 죽인 잔혹한 역사는 뭐 오늘날에 너무 잘 알려져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대중서니까 이런 잔혹한 얘기는 안 나오고 그냥 간단히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린체 같은 경우도 당연한 거겠죠. 그쪽 편을 드는 게, 그죠? 자기네 피지배 부족이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알려줘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잉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잉카 제국도 이제 피해 의식을 이거를 얘네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제 얘네는 직접 이렇게 사람 심장을 꺼내 죽이고 그다음에 말려 먹고 했는데, 얘네는 뭐 심장을 꺼낸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얘는 이제 좀 그거는 시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잉카는 시기는 아니지만은 인간을 바치긴 했지만, 문제는 얘들도 엄청나게 잔혹한 전쟁을 해가지고 뭐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지역 부족의 거의 막 80%를 다 죽이고, 젊은 남자들에서 뭐 다 죽이고 그랬다고 하는. 그리고 그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잉카 제국 내에서는. 특히 끊이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낭만적으로 보는 평화롭게 살던 잉카 제국을 정복했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지옥 같았던 그런 것을 정복했다는 거죠. 진짜 지금은 골든에이지 맞네.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417페이지 가운데, 그래서 생존자들은 아즈텍보다 훨씬 극악하고 탐욕스러우면서 인종차별적인 정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이제 스페인인들도 이들을 다 이제 노예로 부려먹고 결국 병 걸려서 다 죽고 한 거니까요. 그래서 코르테스가 멕시코에 상륙한 지 10년 후 피사로는 잉카 제국 연안에 도착했다. 지금 앞에 나온 피사로 사람입니다. 그가 데려간 군대는 코르테스보다 훨씬 더 적어서 원정대원의 숫자는 168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피사로는 지난 침략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큰 이점을 누렸다. 그에 비해 잉카는 아즈텍 운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뭐 그런 나라가 그런 거죠. 잉카도 마찬가지죠. 자기들만 세상에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사로는 코르테스를 모방했다. 그는 스스로 스페인 왕의 평화사절이라고 선언하고 잉카의 지배자 아타우 알파를 초대했다. 그러고는 외교 접견 자리에서 그를 납치했다. 그러니까 요것도 뭐 정확한 역사는 이 피사로가 자기네 피지배 부족의 해안가에 상륙해서 올라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황제가 니네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그랬는데 자꾸 만나겠다고 하니까 한 10만 정도 군사를 이끌고 마주치러 나갔어요. 저렇게. 그래서 약 10만 명의 대원을 이끌고 이제 황제가 직접 나갔는데, 근데 얘들은 다 돌도끼 하고 또 나무 창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기습을 한 거예요.
기습을 해가지고 기병이 쫙 기습을 하고 하면 뭐 혼비백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납치했습니다. 납치해서 피사로는 마비된 제국을 현지 동맹자들의 도움을 받은 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PGB 민족들은 당연히 여기에 협력했겠죠. 그래서 만일 잉카 제국의 비집의 민족들이 멕시코 주민들의 운명을 알았더라면 침략자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예전에 그 20세기에 이렇게 잘 가르쳤던 얘기들이 오늘날은 다 이제 알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그래서 협소한 시각 때문에 협소한 시각은 결국 그 자기중심성, 자문화중심주의죠, 그죠? 그죠? 자문화중심주의, 자기중심성, 그죠? 협소한 시각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 민족은 아메리카 원주민들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제국, 그죠? 오토만 제국, 사파위 제국, 무굴 제국, 중국 제국 등은 유럽인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매우 신속하게 듣긴 들었겠죠.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하지만 이들은 그 발견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들은 세상이 여전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었다. 아메리카나 대서양, 태평양의 새로운 원양 항로의 지배권을 놓고 유럽인들과 경쟁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스코틀랜드나 덴마크 같은 작은 왕국조차 아메리카에 몇몇 탐험 겸 정복 원정들을 보냈지만 이슬람 세계나 인도나 중국에서 보낸 원정대는 하나도 없었다. 몰랐다는 건 아닙니다. 발견한 이후에는 이제 알았겠죠, 당연히. 그죠?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아메리카에 군사 원정대를 보내려 했던 최초의 비유럽 국가는 일본이었다. 1942년 6월. 이제 이건 이제 태평양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 하나 집어넣은 거에 별 얘기는 아니고요. 일본 이제 군대죠. 일본 군대는 알래스카 해안에 있는 작은 섬인 키스카와 아토를 정복하여 미국 군인 10명과 개 한 마리를 포획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본토로 더 이상 더 들어가지 않았다. 터키인이나 중국인들이 너무 먼 곳에 있었다거나 기술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1420년대 정화지독을 동아프리카까지 보냈던 자원이면 아메리카까지 도달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중국인들은 그저 관심이 없었다. 아메리카를 보여주는 최초의 중국 지도는 1602년 발행되었는데 이조차도 유럽 선교사들이 한 일이었다. 유럽인들은 300년 동안 아메리카나 오세아니아,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경쟁자가 없는, 그죠? 이 바다에서, 그죠? 경쟁자가 없었어요. 경쟁자 없는 지배권을 누렸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한 분쟁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유럽인들은 이렇게 축적한 부와 자원 덕분에 아시아도 침공하고 그 제국들을 패배시키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었다. 터키, 페르시아, 인도, 중국인들이 깨어나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비유럽 문화권들이 진정 세계적 시야를 가지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그죠?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이제 조금 이는 유럽이 헤게모니를 잃게 된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였다. 알제리 독립전쟁, 그죠?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그 드골이 이제 이거는 알제리는 독립시킬 수 없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발생했죠. 알제리 독립전쟁에서 알제리 게릴라들은 압도적인 수적, 기술적, 경제적 우위를 점한 프랑스군을 무찔렀다. 알제리인들이 승리한 것은 전 지구적인 반식민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은 덕분이었으며 전 세계 미디어를 동원해 자신들의 명분을 알리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었다. 뭐 당연히 프랑스 내부에서도 이제 반대가 많았죠, 그죠? 프랑스 내부에서도 이제 그 국론이 분열해가지고 알제리 독립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들은 또한 그 프랑스 자체 내의 여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 줄 알았다. 그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다음 작은 북베트남이 미국이란 거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기반으로 한 덕분이었다. 만일 국제적 전투가 전 지구적 대의명분의 대상이 된다면 초강대국이라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 게릴라군은 보여주었다. 만일 몬테주마 2세가 스페인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스페인의 라이벌인 포르투갈이나 프랑스 또는 혹은 오토만 제국의 지원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뭐 상상 속의 일이고요. 근데 오늘날에도 뭐 비슷한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그렇긴 하죠. 약간, 그죠? 그래서 오래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봤던 것처럼 이 자문화 중심주의, 여기 앞에 쓴 것처럼
그죠? 이거죠, 이거. 그죠? 이거 결국 요거예요, 요거를 못 벗어난 거죠. 그죠? 아즈텍 사람들은 스스로 온 세상을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이게 다 알고 있고, 그죠? 자기들의 그 지배력을 확대시키는 거는 그 주변을 다 점령하고, 계속 이익을 취하는 것. 그죠? 다 알고 있다는 요 생각, 이 협소한 시각 때문에 결국, 새로운 문화를 만났을 때, 새로운 문화에 전혀 대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희귀거미와 이친문자. 근대 과학과 근대 제국의 동기를 부여한 것은 뭔가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탐사해서 정복하면 좋을 것 같은 무언가가 지평선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들썩거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에는 그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근대적 소유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먼저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것은 내 특허가 되는 것이고, 그죠? 무언가를 먼저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의 것이고, 그죠? 그런데 당장 중국이나 페르시아 생각해 보시면요. 그쪽 사람들은 뭘 발견해도 그게 자기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왕의 것이나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죠? 자기가 뭐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 생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밖으로 나가서 모험을 하고 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당장 자기가 뭘 발견하면은 그것을 내가, 그죠? 개인적인 소유와 개인적인 이익으로 연계될 수 있다라는. 실록에 보면 그런 내용 많아요. 어느 지역에서 뭐 흰 사슴이 발견됐다. 특정한 데서 뭐 갖고 올라가고 마치고, 또 어느 지역에서 뭐 곡식 중에 기장 뭐 이런 게 뭐 굉장히 큰 기장이거나 색깔은 발견되면 그것도 갖다 올리고. 뭐 쉽게 말해서 자기 마당에서 금덩이가 발견돼도 그거 어떡할 거야? 그 왕한테 바치는 거죠. 그죠? 왕의 것이지 그게. 자기 게 아닌 거죠. 발견한 사람이, 그죠? 파서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럼 여기 지금 뭐 콘테스가 뭐 아즈텍이 스페인 식민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식민지가 된 거죠. 식민지가 되기는. 어쨌든 스페인 국왕의 뭐. 그러니까 형식상 그런데 어쨌든 그 발견한 사람은 발견한 사람 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 정신을. 그러니까 총독으로서 그걸 한 거니까 지배권을 가지니까. 왕이라는 거는 뒷뺀 거지. 네, 그죠. 일종의. 실제적인 그거보다 뒷뺀 거 같아요. 동양에서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거 같아요. 다 무조건 왕. 그렇죠. 왕에 속하는 거죠. 왕에 속하고 왕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 자기의 권리는 없는 거죠, 일단. 왕이 또 준다면 모를까, 다시 네 가져라 준다면 모를까. 그죠? 그럼 상납하는 것 자체가 우리 동양에서는 그 소유물이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왕한테 상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그렇죠. 것을 발견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의미가 그 전국시계 마음이 우러나서? 전국시계 문헌에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닷가까지 모든 땅, 왕의 땅이 아닌 땅이었고, 그렇죠.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각각 한 사람은 다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땅 끝까지라 그러면 어쨌든 자기가 가보든 안 가보든 이 땅 전체라는 이야기잖아요. 전 세계 땅이 다 왕 거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신하다, 왕의 신하다라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타적 소유권, 뭐 이런 개인적 소유, 개인적 이익은 맞아요. 그걸 우선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나중에 주면 모를까 다시. 그럼 흰사슴을 발견해서 내가 가져도 되나?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 줘야 된다는 거. 거기서 나오는 산물들은 다 왕의 거니까 왕의 거니까 이 소유 자체가 그 내게 안 아니고. 주면 안 돼. 아니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두 개가 선택 중에 한 선택지의 그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들어있는 세계관 속에서는 그 나머지 선택 그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 몰래 자기가 가질 수는 있겠죠. 주기 싫으니까 그냥 모를래. 그렇죠. 몰래 가질 수는 땅에서 나오는 거 몰래 가질 수는 있겠죠. 몰래 가져가서 뭐 어. 예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그 예를 들어. 받치면 칭찬을 예를 받지. 예를 들어서 결국에 그런 아마 의미인데요. 그거를- 상담한다는 게 이제 귀한 거를 우리 땅에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바치겠습니다. 자기가 물어나서 근데 스스로 한번 그게 그런 생각했는데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 거죠. 모든 것은 다 그렇죠. 줘야 왕의 소유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갖고 싶으면 몰래 가지고 내 건 아니거든. 내 거가 아니니까 이제 주는 갖다 몰래 가는 건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네요. 우리 조선이나 이런데 네. 기본적으로 잠체라 그래서 검언을 채광해서 가지는 걸 그죠? 예, 그건 어쨌든 그죠? 근데 어. 그런 탕감은 원래 국유 왕거죠. 왕거죠. 예.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사실 사냥이나 이런 거 일체 못하는 거네? 그거야 그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는 받아서. 일정한 그거는 뭐 농토에 농사를 지어서 먹는 거는 네. 그건 뭐 관행으로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 산에 가서 뭐 토끼 잡아먹고 이런 것까지 그 왕거라고는 소유는 할 수 있는 건데 좀 신기하다고 뭐, 생각되는 신기한 게 거죠.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갖다 바치는 거죠. 뭐 왕한테 바치기 이전에 거기 그 있는 지방관한테 이렇게 갖다 그렇죠. 바치잖아요. 예, 예. 그 지방관은 또 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니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사고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서구인은 바로 그 로크의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요, 그죠? 어떤 황무지를 그걸 개간하면 그 사람 거다는 거 거기 수학은 그죠? 딱 그게 바로 명확히 나오잖아요. 새로운 황무지, 그죠?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또 어떤 거를 발견하면 그 사람 소유고 자기가 노력을 통해서 발견했으니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오른 거니까 그 아이디어로 인한 특허권은 그 사람 것이고 이게 완전 다른 거죠, 이 동양하고. 이게 뭐 문화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쟤들이 유럽 땅에서만 있었으면 그런 성질은 조금 있었겠지만 거기 뭐 자기가 깃발 뽑는다고 자기 땅이 됩니까? 그렇죠. 유럽은 아니고. 지리산의 발견 맞아요. 지리상의 발견. 그거. 뭐 겹쳐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예, 예. 성향들이 더 커진 거죠. 커지는 예, 예. 뭐 역시. 옛날에 영화인가 책인가 이런 거 보면 미국에서 서부 땅 나눠줄 때 사람들 모아놓고 깃발을 뛰게 하는 그렇죠. 특이한 거. 예, 예, 허드부대가 됐다. 가서 예, 예. 뽑으면 자기 땅 다른 가서도 그러고 예. 그러잖아. 예, 예. 그 땅은 뭐 주인 없는 거로 인식을 한 거고 근데 유럽 땅은 아니잖아요. 예, 예. 유럽 원래 땅은 봉건 영주들이 다 지배하고 그럼요, 있는데 이게 그게 이제 흘러가는 추세랑 새로운 땅덩어리가 발견된 거랑 이런 게 겹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큰 사건인 거죠. 그런. 비어 있는 곳에 예, 있는 예. 게 그게 그래서 큰 그죠. 비어 있는 곳, 새로운 발견, 새로운 사상, 다 이제 무엇이든 그죠. 새로운 거는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죠. 새롭게 하면은. 그런 게 이제 예. 점점 굳어지고 만들어지고 강해지는 그렇죠. 것을 예, 예. 지금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옛날에 그 유럽 사람들이 뭐 에베레스트도 가고 밀림도 가고 뭐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얼마지 다 죽어가면서 막 밖에 안 두고 눈밖에 없는데 올라와서 깃발 꽂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자 사실. 남자들이 일찍 죽는지요 막 이런 거. 지금 이런 걸 보고 이러니까 그게 이해가 돼요. 가서 깃발 뽑는 다음에 의미도 그렇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들 이런 거 찾는 거 이런 것도 아마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나 봐요. 깊이 연관이 되죠. 예, 예, 예. 그런 거 같아요.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줄 끝에 하지만 이제 넷째 줄이죠. 과학과 제국의 연계는 훨씬 더 깊은 수준까지 나아갔다. 그러니까 제국 건설자들의 동기뿐 아니라 관행도 과학자들이 그것과 얽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근대 유럽인에게 제국 건설은 과학적 프로젝트였고 과학이란 분과를 건설하는 것이 제국의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무슬림이 인도를 정복했을 때 이들은 역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고고학자, 문화를 연구할 인류학자, 땅을 연구할 지리학자, 동물성을 연구할 동물학자 데리고 오지 않았다. 그죠? 전혀 뭐 과학하고 연결되지 않은, 그죠? 무슬림의 인도 정복은. 그런데 유럽인의 인도 정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 쓴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국 건설이 과학적 프로젝트고 과학을 건설하는 게 제국의 프로젝트라는 게 이게 어떤 하나의 그 제국이 건설되면서 학문들이 성립해요. 인도학, 인도 언어학, 인도 역사학 이런 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죠 우리 경성 제국대학의 그 설립도 그런 거고요. 그죠 하나의 프로젝트로와 같이 인식이 이제 겹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일제가 남긴 것 중에 조선 풍속 그죠. 연구사하고 무속 좀 지리 연구 그죠. 이런 거는 무속 연구, 지리 연구. 지금도 굉장히 그
정확하게. 그죠? 그 시각들이 좀 이제 지배적 시각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네. 그 사실을 조사하고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굉장히 정밀하죠. 그렇죠. 예. 자, 영국은 인도를 정복하면서 이 모두를 데리고 왔다. 1802년 4월 10일 인도 대측량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게 말 그대로 과학적 사업인 거죠. 이게 정량화하는 것, 그죠? 정량화. 일본 애들 이런 걸 배운 거지. 그렇죠. 이거 다 이제 제국주의랑 따라가는 거지, 같이, 그죠? 다 측량하고 하고. 이 프로젝트는 60년간 지속되었다. 엄청난 겁니다. 인도 대륙을, 그죠? 60년간 수만 명의 현지 노동자와 학자 안내인 도움을 받아 영국은 인도 전체의 지도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국경선을 표시하고 거리를 측정했으며 심지어 에베레스트를 비롯한 히말라야 봉우리들의 정확한 높이를 최초로 측량하기까지 했다. 영국은 인도 각지의 군사적 자원을 탐사하고 금강 위치를 조사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희귀 인도 거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화려한 나베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멸한 고대 인도 언어들의 기원을 추적하고 잊힌 유적지를 발굴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게 앞부분은 이해가 되잖아요. 금광 이런 거, 저 실질적인 용도. 근데 뒷부분은 실질적인 용도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한 거죠. 그죠? 이게 뭐냐? 그죠? 하신지 이거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 와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어요? 성황당 불태우고, 네, 그죠? 그 무당 다 쫓아버리고 그러면서도 그게 이제 그 근대화와 충돌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엄청 조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쓸모라는 관점에서 보면 쓸모가 없는 거니까 다 제거해버리면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기록을 다 남기고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게 그게 일종의 과학적 그 프로젝트와 제국의 프로젝트가 같이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겠습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는요. 자, 모헨조다로는 이거 유명하잖아요. 모헨조다로.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 문명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경 사이에 번성했다가 기원전 1900년경 파괴되었다. 그래서 영국 이전에 인도를 지배했던 어떤 왕조도, 그죠? 마우리아 왕조나 굽타 왕조도 델리의 술탄이나 위대한 무굴 제국도 그 유적지에 관심을 가진 일이 없었다. 하지만 영국 고고학 조사단은 1922년에 주의를 기울였다. 영국 조사단은 그곳을 발굴해 최초의 위대한 인도 문명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인도인 누구도 모르고 있던 문명을 말이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따지면요. 그래서 영국의 과학적 의기심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인상적인 사례는 서령 문자, 그 쐐기 문자라는 거죠.로 된 문서의 해독이다. 그 문자는 3000년 가깝게 중동 전역에서 사용되었던 주요 문자였지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마지막 인물은 기원후 첫 천년 초기 어느 시기인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망한 이후에 이제 없어진 겁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은 기념물이나 비문, 고대 유적, 깨진 항아리에서 자주 그 문자 마주쳤지만 뾰족하게 생긴 이상 야릇한 긁힌 자국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전혀 몰랐으며 우리가 아는 한 읽으려고 시도한 일도 없었다. 그래서 서령 문자가 유럽인의 관심을 끈 것은 1618년이었다. 페르시아 주재 스페인 대사가 고대 페르세폴리스 유적지로 관광을 갔다가 돌에 새겨진 글씨를 보았는데 아무도 그 내용을 그에게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미지 문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유럽의 유명 학자들 사이에 퍼졌고 그들은 호기심이 동했다. 1257년 유럽 학자들은 페르세폴리스에 나온 서령 문자 텍스트의 첫 필사본을 펴냈다. 이후 점점 더 많은 텍스트가 출간되었고 거의 2세기 동안 유럽 학자들은 그것을 해독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던 1830년대에 헨리 롤린슨이라는 영국인 장교잖아요. 또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장교, 그죠? 군인들이 과학자의 아주 천병이었다는 거예요. 과학 연구에 이 장교가 앞에 화면에 있는 사람입니다. 헨리 롤린슨 썰을 나중에 자기를 받았습니다. 헨리 롤린슨 경 이렇게 노트 필기하면서 이걸 이제 해독을 하는데요. 이 장군,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전곡리 유적 발견한 사람도 그 미군 그 장교였던 것처럼 그래서. 영국인 장교는 그곳에 이제 그 당시 그 페르시아 그쪽 국왕이죠. 국왕. 페르시아 국왕이 군대를 유럽식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돕는 임무를 띠고 페르시아로 파견되었다. 롤린스는 여가 시간에 페르시아 여기저기를 여행했다. 항상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들이 돌아다니다가 뭘 발견하고 이런 거.
어느 날 현지 안내인이 그를 자그레스 산맥의 절벽으로 이끌어서 거대한 베이스툰이란 서부의 마을의 비문을 보여주었다. 높이 15m, 폭 23m에 이르는 비문은 기원전 5000년경 다리우스 1세, 그죠?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다리우스 1세 왕의 지시에 따라 절벽 수십면 높은 곳에 새겨진 것이었다. 이것은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바빌로니아의 세 언어를 서령 문자로 써둔 것이었다. 현지인들은 비문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읽을 수 없었다. 여기 이렇게 정말 절벽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죠. 이 절벽에 여기 이렇게. 여기죠. 그죠? 네. 절벽의 바위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거 이렇게 사람 쫙 있고 여기 막 글씨가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있죠. 페르시아 쪽 서쪽 지역에 저 이란이죠. 이란 서쪽 지역에 이렇게 딱 돼 있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베이스트 비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롤린스는 만일 자신이 이 글을 해독할 수 있다면 당시 중동 전역에서 발견되던 수많은 그 명문과 문서를 자신과 다른 학자들이 해독할 수 있으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 잊힌 고대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열리는 것이었다. 이들 문자 해독하는 첫 단계는 유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확한 사본을 만드는 것이었다. 롤린스는 이를 위해 죽음을 무릅썼다. 이상한 문자를 복사하기 위해 가파른 벼랑을 오른 것이었다. 그는 현지인을 여럿 고용해 자신을 돕게 했는데 그중 한 쿠르트족 소녀는 절벽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올라가 비문 윗부분에 탁본을 떠냈다. 이 프로젝트는 1847년 완료되었고 완벽하고 정확한 사본이 유럽으로 모여졌다.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이걸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거 원래 이거 가서 그래서 탁본 이게 사람 키를 넘으니까 요 위쪽을 뜨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올라가는데도 그죠? 그래서 이거 매달려가지고 뜬 건데 이걸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죠? 신기하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새겨놓으면은 영원히 갈 거라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곳에 새겨놓으면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엄청 뭐 이렇게 쌓아놓고 한 것 같은데 대단해요. 걸린 게 아니네요. 한 10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죠? 1830년이고. 발견해서 그래서 작업을 그죠? 작업이 끝난 게 1847년. 네, 엄청 오래 이제 이걸 연구한 거죠. 그죠? 대단해요. 자, 그래서요, 여기 뭐 이거 보실까요? 뭐 이거 써 있는 게 이제 다리우스 왕 나중에 해독된 게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 기억나세요? 요 위에 요거? 이게 조라스트교의 그 상징 문양인데. 새 비슷하게 해서. 조라스트교 하실 때 왜? 오늘 준 거기에 들어있어요. 예, 거기 있어요. 오늘 잠깐 나가볼까요? 어디 갔지? 자, 그래도 한번 뭐 빨리 보는 거니까 제가 지금 이것도 해왔는데. 두 번째 페이지인가 좀 들어요. 만이교 앞에 있겠죠. 여기 그죠? 이 조로아스터교. 요 그죠? 조로아스터교 그죠? 여기 그때 나왔던 것처럼 그죠? 조로아스터교는 그 아후라 마즈다. 그죠? 아후라 마즈다. 그러니까 아수라 백자, 아수라. 인도로 오면 이제 아수라가 된다 그랬더니 아수라. 그래서 아후라 마즈다를 이제 최고의 신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페르시아가 이미 그때 다리우스 때의 조로아스터교였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로 요 문양. 그죠? 요 문양. 요거. 다시 보시면요. 그래서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위에 새겨져 있고요. 그죠? 딱 그렇게 있죠? 그게. 그래서 나는 다리우스 왕이다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 일을 쫙 써놓은 겁니다. 여기 이게 결국 내용이. 그래서 아키메니드인 히스타스페의 아들이자 왕 중의 왕이고 페르시아인이고 페르시아의 왕이다. 다리우스 나는 말한다. 그죠? 다음의 나라들은 내게 복종한 나라들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우라 마즈다 신의 보활이다. 그죠? 이 조라스터교 신자였던 거죠. 왕도 벌써. 그래서 자기가 정복한 땅들 그죠? 페르시아, 엘람, 뭐 바빌론 쫙 했고 그죠? 나는 뭐 보활에 1년 동안 어서 이 왕이 된 요 1년 동안 19번 전쟁에서 다 이겼다. 19번 전쟁에서 9명 왕을 생포하고 이렇게 거기에 쫙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글씨 있죠. 여기 글씨 있는 거 거기에 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벌써 그 고대사 역사가 쫙 드디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자, 그래서 계속 맨 밑에 문단이야. 422페이지 밑에 문단. 그래서 롤린스는 그 업적을 즐기고만 있지 않았다. 장교로서 수행해야 할 군사적, 정치적 임무가 있었지만 여유가 있을 때마다 비밀 문자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런저런 방법을 차례대로 써보다가 결국에는 비문의 고대 페르시아어 부분을 어찌어찌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쉬운 부분이었다. 대단해요. 그 장교가 이런 거 한다는 거 이게 참 이게 다른 거예요. 서양 애들은 그죠? 430 맨 위에.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어는 롤린슨이 잘 알던 근대 페르시아와 그리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 부분을 이해하자 그는 엘라머와 바빌로니아 부분을 판독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었다. 장대한 문이 활짝 열리고 고대의 생생한 목소리 쏟아 나왔다. 수메르 시장의 부사남, 아시리아 왕들의 포고문, 바빌로니아 왕들의 논쟁 등등. 그래서 롤린슨 같은 근대 유럽 제국자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고대 중동 제국들의 운명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우리가 이제 이 세기 문자가 이제 해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예전에 읽었던 왜 그 바빌로니아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 학교 가서 막 선생한테 혼나고 뭐 뇌물 바치고 그런 것까지 다 그걸 통해서 또 그 앞에 언어를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해독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집트 그죠? 그 상형 문자까지 다 확인되고 하는 그런 쭉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제국주의 학자는 윌리엄 존스였다. 그는 1783년, 이것도 그 앞세대입니다. 그래서 9월 벵골 최고법원의 판사로 봉직하기 위해 인도에 도착했다. 인도의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는 부임 6개월 만에 아시아협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로열 소사이어티 비슷하게 그죠? 그 왕립학교 비슷하게 에이셔틱 소사이어티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인도의 문화, 역사, 사회를 연구하는 단체였다. 그로부터 2년도 지나지 않아 그는 산스크리트어라는 이제 책을 출간했다. 이것은 비교 언어학의 출범을 알리는 기념비적 서적이었다. 여러 저서에서 존스는 고대 인도로서 힌두교 의례에 쓰이는 신성한 언어가 된 산스크리트어가 그리스어와 라틴어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그뿐 아니라 이들 언어가 고트어, 이 고트족, 그죠? 고트가 한번 나왔었는데 기억나세요? 고트? 언제 나왔었죠? 고트? 고립대에서 다 죽은 사람들. 그거는 고트 아니에요? 고트가 아니고 고트가 언제 나왔었냐면요. 이게 그 중세 고딕 양식. 맞아. 네, 고딕이 고트가 그러니까 그 고트족이죠. 고트족 원래 동고트족, 서고트족 그렇게 나오거든요. 동고트족, 서고트족. 그래서 그 로마를 멸망시킨 것으로 유명해요. 그죠? 동고트족이 나중에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야만인으로 여겨지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 지역이 한 부족입니다. 여기 나중에 어디 나오나 우리가 지도가 이거 말고. 그러니까 대충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출신으로 밀려 들어와서 로마를 멸망시킨 거거든요. 고트족, 그래서 서고트족, 동고트족 이렇게 해가 동고트가 로마를 멸망시켰는데요. 그래서 로마를 멸망시키고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자기들이 이제 중세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고트족의 양식을 우리가 고딕 양식이라는 거예요. 고딕 양식. 그래서 고딕.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부족들, 그죠? 고트족의 언어, 그다음에 켈트, 그죠? 켈트, 그 브리튼 섬에 있던 켈트족, 그다음에 고대 페르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와도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가령 산스크리트어로 엄마는 마타르인데 라틴어로는 마테르, 고대 켈트어로는 마티르였다. 그래서 존스는 이 모든 언어는 기원이 같았을 것이며 지금은 잊힌 고대의 한 조상 언어로부터 발달했을 것을 추측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인도 유럽어족을 발견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이 사람인데 아주 좀 똘똘하게 생겼죠. 그죠? 실제로 엄청 똘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엄청 똘똘했는데 좀 일찍 죽었죠. 일찍 죽었는데 이미 그 10대에 뭐 영어, 외국어, 그리스, 라틴어, 페르시아, 아랍어, 히브리 등등 했고 옥스퍼드 유니스가 아주 대단한 젊은 아주 똘똘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인도 학의 저기 언어학의 시조가 됐고요. 아버지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윌리엄 존스는
원주율을 그리스 문자 파이로 표시해서 오늘 이제 파이로 하잖아요. 그런 수학자.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아주 지적인 집안인 거죠, 아주. 그럼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 산스크리트어라는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름은 산스크리트,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라는 것도 그쪽에 원래 있는 이름이죠. 산스크리트 다 산스크리트 이게 무슨 뜻이라고 들었는데 다 까먹었다 인도. 그때는 만국 언어라고 하자 그랬죠. 그때 당시. 산스크리트가 우리 지금 한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용은 했는데 언어로서는 죽어버리는.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영어로 이렇게 통합을 했지만 그 옛날에는 아니 문자가 있긴 했는데 문자가 남아 있고 얘들이 종교 의식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 문자를 일부 사용하긴 했는데 실생활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네, 갈라져서. 그래서 라틴어 같은 거죠, 라틴어. 대체가 된 거죠. 라틴어 같은 것도 좀 그런 거고. 뭐 지금 그 아랍어도 그렇다며요, 그죠? 아랍어도. 아랍어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그쪽에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비슷하게 그 정격적인 게 있고, 그건 실생활에서 안 쓰고, 그러니까 문서로 있고 그런 우리 한문 비슷한 그 문화권의 그런 비슷한 그런 라틴어 뭐 그런 계열 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성격이 똑같진 않지만은요. 어쨌든 뭐 계속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존스의 연구는 비단 대담한 그리고 정확한 가설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개발한 정연한 방법론 때문에도 기념비적 업적이었다. 그러니까 존스는 이게 허술한 연구자가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제대로 교육받은 그 머리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영국의 법률가 집안이라고 하는 거는 최상위 레벨. 그죠? 최상위 레벨인 거죠. 예. 유사한 걸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발견이 아니고 그러니까 산스크리트가 그 서쪽 언어들 있잖아요. 그 언어들과 뿌리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인도 유로 어족이라는 그 말이 처음 나온 거죠. 인도 유로 어족. 한꺼번에 이 언어들을 묶어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것 같다라고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를 같이 하는 거. 어족이 같다라는 거. 인도 그런 거죠? 우리는 알타요. 네, 우리는 알타 여족이고, 그러니까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거를 드디어 이제 만들었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인도하고 유럽어는 다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게 하나구나 뿌리가 인도 유럽 어족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말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것과는 다른 걸 또 묶어 알타를 줘. 그죠.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죠? 이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어족을 비교 언어를 한 학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게 된 거죠. 언어들을. 비교 언어의 시절. 그래서 이 방법론은 다른 학자들에게 채택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언어의 발달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되었다. 그죠? 그래서 제국들은 언어학자들을 열성적으로 지원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면 피지배자들이 언어와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 유럽 제국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인도에 부임하는 영국 장교들은 길게는 3년간 콜카타 대학에서 공부해야 했다. 장교들 골치 아프죠. 근데 장교들이 이미 다 귀족이니까 사실상 그죠? 거의 귀족 자제들이니까요. 이건 뭐 이런 교육을 뭐 너무나 할 만한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공부는 원래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유 있는 데서 아니 그걸 하면서 나는 보다 재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지만 애들은 재미가 없는 거지. 때까지 왜 그거 그게 다른 거지. 20대 중반까지 했으면 왜? 그때 안 했으면 사실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재미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유럽 분도 그랬겠죠. 이제 공부하라 그랬겠어요. 힘들었겠지. 어릴 때 배운 건 기억이 나. 맞아, 어릴 때. 기억이 오래 가죠. 어릴 때 배운 게. 그냥 암기한 거지 뭐. 이해는 안 했지.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있는 거지. 근데 옛날에 서당에서는 한음초 그냥 외웠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제 터득을 하는 거지. 뜻은 그게 하나의 방법론 있으니 있다. 맞아요. 옛날에는 10대 때 뭐 자활 뭐 그러니까 이제 10대 되기 전 10대 때 사서 삼경을 다 외워요. 그냥 외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는 머리 좀 굵어지고 나서 진짜 똑똑한 놈들은 그때부터 공부를 한 거고 보통은 이제 다 외우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서로 상관관계 이런 거는 한참 지나야 하잖아. 마찬가지. 이런 거 보면 영국이라는 나라가 식민 지배를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아유, 그럼요. 예. 그 일부러 받아왔다는 네, 거잖아요. 얼마나 정교한 장치를 적용해서 적을 하고 나를 알면 그러니까 그 가는 데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이걸 약간 다 피 다른 하는 민족이 있으면 그걸 갈등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힘 소진하게 만들고 이런 그 이거 맞아 이제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국법과 함께 힌두법과 무슬림법을 이거 대단하죠. 자기들은 영국법도 배우고 힌두법, 무슬림법 배우고 그리스어, 라틴어와 함께 산스크리트어, 우르드어, 페르시아어를 수학, 경제학, 지리학과 함께 타밀, 벵골, 힌두스탄 문화를 배워야 했다. 이 아주 뭐 영국 장교들은 골치 아프죠. 언어학 공부는 현지어의 구조와 문법을 이해하는데 더할 수 없이 귀중한 도움이 되었다. 윌리엄 존스나 헨리 롤린스 같은 사람들의 업적 덕분에 유럽 정복자들은 자신의 제국을 매우 잘 알았다. 그 이전에 어느 정복자보다도 심지어 이게 중요한 거죠. 원주민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 그죠? 원주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없었다면 우스울 정도로 적은 숫자였던 영국인이 수억 명의 인도인을 2세기에 걸쳐 지배, 억압, 착취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실 똑같아요 이거. 550명 가지고 아즈텍 정복하고 168명 가지고 잉카 정복한 거나 이거 지금 19세기 전반 20세기 걸쳐 최대 3억 명에 이른 인도인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5천 명 이게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이 되지 않은 장교들 4만에서 7만 명의 사병 그리고 사업가들 떡고물을 바라는 한량들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다 합한 10만 명의 민간으로 충분히 3억 명을 지배했다는 거 이게 아주 정교하게 그죠? 꼼짝 못하게. 하지만 이런 실질적 이점 때문에만 제국들이 언어학, 식물학, 지리학, 역사학 연구에 자금을 든 것은 아니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과학이 제국에게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근대 유럽인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이 언제나 선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제국에서 새로운 지식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덕분에 제국에는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의 이미지가 붙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장에 자본주의하고 연결될 그 성장이라는 것하고 연결됩니다. 성장. 끊임없는 성장이 가능한 거죠. 새로운 게 계속 그 발견되고 증가하니까요. 심지어 오늘날에도 지리학, 고고학, 그 식물학 같은 과학의 역사는 적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유럽 제국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식물학의 역사에는 호주 원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지만 제임스 쿡이나 조지프 뱅크스에 대한 호의적인 말은 그죠? 이런 건 이 사람이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몇 마디 있는 게 보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아이고 시간이 오늘 뭐 다 됐는데 요 얘기하고 오늘 끝내야 되겠네. 요거 요게 뭔 얘기냐면요. 요 이제 아까 나온 요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이제 반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런 구절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덕분에 심지어 원주민들보다 그죠? 그 지역 전통과 문화를 계속 반복하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실 건 이겁니다. 그 자신의 문화에 대한 진정한 이해. 우리가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야, 우리 문화는 한국 사람밖에 몰라. 그게 헛소리라는 거예요. 요게 20세기에는 그 문화상대주의 때문에, 그죠? 문화상대주의 중심적 태제 중 하나는 문화에 따라 평가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상대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문화의 기준 가지고 이쪽 문화를 그 재단할 수 없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이러한 태제는 곧바로 문화는 그 내부적 시각에서 봐야만 올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부 잣대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내부에 들어가서 봐야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해당 문화의 내부로 들어가서 그 문화 자체의 논리나 그 자체의 맥락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20세기 그 초중반의 핵심적인 시각이었어요. 문화상대주의의 시각.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죠. 그죠? 어쨌든 그런 관점에 따라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원주민 문화 속으로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현장적으로 수행한 게 요게 이제 20세기 나왔던 뭐 레미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라든지 말리노프스키의 뭐 태평양 뭐죠 무슨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2년, 3년, 5년 같이 살면서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같이 살다가 그 갈등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거냐? 그러나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 내부자가 자신의 문화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신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문화를 벗어나야 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문화를 객관화는 한해서 그 구조와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죠? 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객관화시켜서 봐야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 그죠? 예. 그래서 그 문화상대주의의 핵심 태제가 맞지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돼요. 이거 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원주민들은 맨날 그 전통을 반복하고 살았으니까 더 잘 아는 거 아니냐? 그 의미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무슨 조건, 자연 조건, 지리 조건 등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오히려 더 객관적 이해라는 거지. 그죠? 그런 그 코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이제 하나 하고 마무리.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결국에는. 요게. 이 쓸모없는 것까지 이렇게 뭐, 시시콜콜한 거, 희귀 거미 연구하고, 지금 뭐, 사라진 언어 사실 연구해서 당장 쓸모가 없잖아요. 사라진 언어인데 뭐, 그거를 지금 여기 통치하는데 상관이 없잖아. 근데 그걸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호기심, 그죠? 그런 건데요. 그 개인적 관점에서는. 근데 이게 문명사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수학사 또 과학사에서 항상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그러니까 고대 오리엔트 문명과 그리스 문명.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요. 문명은 여기서 출현했잖아요.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러니까 메소라는 뜻이 그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가운데 있는 땅.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소아메리카. 그럼 우리가 중미라 그러는데 그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아메리카, 가운데. 메소아메리카.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여기랑 여기가 문명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문명의 중심지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는 이거는 뭐 변방의 북소리죠. 사실은. 이 발달한 거에 비하면 인구도 작고 이거는 그냥 해적질이나 하던가 아니면 그냥 보따리 장사나 해서 먹고 사는 그러던 애들입니다. 이거에 비해서는요. 여기는 이미 그죠? 여기 그 뭐 각종 뭐 그죠? 천문 뭐 수학, 산술, 뭐 기하 다 발달했고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 문명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잖아요. 얘들에 비해서는. 근데 얘들이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수학, 기하이 왜 발달했느냐? 다른 이유가 없죠. 이거죠, 이거. 그죠? 현실을 위한 기술적 지식으로서 통치술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장영실들이 한 거지, 장영실. 그죠? 기술직 관리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들은 있어요. 그 관리들이 이제 이거를 다 토지 측량하고, 세금부가 농사시기 날짜나 계절 변화, 그죠? 그래서 선체를 관측하고, 그 역법, 그죠? 달력을 만들고 등등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하학이란 단어가 지오메트리, 말 그대로 지오가 땅이란 뜻이고, 메트리, 측정하다. 그죠? 땅을 측정하는 학문이고,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한마디로 선진국이고 발전한 문명이고, 그리스나 이런 애들은 변방의 북소리로서 그냥 여기 가서 이제 배우고 했겠죠. 물론 왕래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리스 애들이 이걸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는 이 좁다라는 골짜기가 이어지면서, 그죠? 그리스 여기 뭐 이 올림푸스 산 같은 경우 막 3,000m가 넘어요. 이 해안가에서 엄청, 이게 완전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이고, 이런 비옥한 평야가 아니죠. 여기 쓴 것처럼 산지와 구름과 분지가 복잡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산악 지역입니다. 즉, 그리스는 이집트 및 바빌론에서 수입한 기하학, 수학, 천문학 등의 지식이 실용성을 가질 수 있는 경치적 경술성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농사 지을 것도 아니고 대규모 그 제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봤자 뭐 5,000명, 10,000명 사는 골짜기에 모여 사는 조그만 부족 폴리스들밖에 없던 또 걔들이 그냥 해적들이나 하고 그죠? 장사하던 포도주 뭐 해봤자 포도주, 올리브 그밖에 없잖아요. 농사 짓는 게. 그러니까 전혀 대규모 이런 그 땅 그죠? 그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기하학, 수학, 천문학 등이 필요 없었는데. 근데 어쨌든 얘들이 이걸 받아들였죠.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발전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서구 과학이나 수학의 역사는 이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유클리드, 뭐, 그죠? 피타고라스, 또는 뭐, 아르키메데스 등등 다 그거잖아요. 거기서 내려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 사실 쓸모가 없는 건데 했다는 거예요. 먼저 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쓸모가 없는데도 그냥 재미로 말놀이로 쉽게 말하면 말놀이에요. 일종의 말. 로고스 유희로 말 맞추기를 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증명되냐 안 되냐 뭐 되냐 이런 식으로 주로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결과는 뭐 어떻게 됐냐면은 이쪽은 다 망하고, 그죠? 다 망하고 그리스에서 나온 그것이 오늘날, 그죠? 오늘날 성문명의 기초가 돼서 이제 그 수학이나 기하학 이런 걸 통해서 자연과학도 발전하고, 그죠? 뭐 우주선도 쏘고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세한 얘기는 뭐 여러 그 다른 다양한 주장들이 있겠지만은요,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든 인간이든 문명이든 현실과 지나치게 밀착 결합되어 있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애들 보고 맨날 대학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된다 이러면은 뭐 공부하고 더 안 해요. 오래 지속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과 밀착되면은, 그러니까 얘들은 현실과 밀착돼서 한 거지. 그 장영실 뭐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그 당시로. 그 현실과 밀착된 거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죠? 아까 그 정화제국의 원종도 마찬가지고요. 현실과 밀착된, 그죠? 자기들이 조공을 받고 그냥 그 위력을 떨치는 거, 그 용도밖에 없었던 거지. 뭐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당연하죠. 현실에 이제 매몰되니까. 그 현실만 보다 보니까 현실이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이거 안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 안 하고 망하게 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요거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못 하게 되고, 이제 변화에 대한 창조적 대응이 이제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거리 두기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또 상세하면 엄청 더 길어지겠지만은요. 그래서 여기 쓰인 것처럼 현실에만 충실하자고 주장하는 현실주의나 실용주의는 오래 되기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국지역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연구를 볼 때도요. 단순히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했던 애들은 망했죠. 그게 누구냐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에요. 저희들 필요한 것만, 금, 은, 그죠? 당장 노동력 동원해서 그거 했던 걔들은 결국 망해버리고, 그 대신 그거를 넘어서 한 프랑스나 영국 이런 데들은, 그죠? 당장 필요한 거를 넘어선 어떤 과학적인 프로젝트, 그 외의 프로젝트를 한 곳은 오히려 이제 길게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